이번 달만 기다려 달라. 속는 게 저는 또 신기하긴 한데 빌려간 놈이 뭐라고 하냐면 500만 더 빌려주면 내가 이 돈 또 빌려줍니다. 근데 갑자기 불송치가 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배째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드넷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여금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어떻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 이 두 가지만 입증을 하면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돈이 있음에도 안 갚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없어서 안 갚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실제로는 내가 투자를 하는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 손실이 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건 대여금이라고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이여서 차용증 없이 이체만 해줬는데 이런 경우 증거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사실 차용증 우리 이렇게 쓰자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카톡이든 전화든 이런 연락을 통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알겠다 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언제까지 갚겠냐, 이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또 특별히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통장을 통해서 이체를 한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또는 녹취 이런 것들만 있더라도 충분히 증거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카톡을 했던 내용이나 빌려줬다는 내용이 없으면 혹시 어떻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그런 카톡 내용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 친구랑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답을 유도해낼 수가 있겠죠.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왜 안 갚냐, 빨리 갚아라. 그러면 그 친구가 미안하다, 갚겠다, 또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냐,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증거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고 집행도 못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비만 날렸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가압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억짜리 사건을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송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다 빼돌려 버리면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는 거는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인데, 부동산은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은행에 계좌에 돈이 있다면 채권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카드를 이제 끌게 되면 그 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장사를 실제로 하지만 카드 대금을 받지를 못해서 상당히 공경에 처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받은 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일단 1억은 가압류를 해놓으면 1억은 일단은 보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방법은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민사소송은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또 판사 앞에서 여러 차례 이제 재판 변론기를 진행하는 절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받을 돈이 있다 라고 해서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했을 때 우선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로 거의 90%, 95% 정도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당사자들은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빌려준 돈이 너무 소액일 때, 우리가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지급 명령 신청 한번 해보고 그때 일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지급 명령 신청은 셀프로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를 하기 전에 가압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나 민사소송 해봤자 돈 안 줄 거다, 형사 고소만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형사 고소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형사 고소를 하면 일반 분들은 상대방이 경찰에서 연락도 받고 조사도 받게 되고, 이렇게 혹시나 내가 구속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상대방을 상당히 압박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돈을 어디서든지 빌려서라도 내 돈을 갚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기 첫 번째는 이제 용도 사기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부족하다,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인 하는데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얘가 코인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했다 라고 해서 용도 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썼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때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변제할 능력이 됐는지,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1억을 빌렸어요. 월에 이자를 1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내 돈을 가지고 내한테 이자를 10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4번 주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예전에는 이자 어쨌든 한 5달, 6달까지 갚았네요, 이 사람 변제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죠, 사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재정 상황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신용조회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정량도 꽉 차 있고 대출도 다 한 상태고 도저히 이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벌이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럼 사기죄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10건 정도 사기죄로 고소해보면은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불송치가 나면,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사례 중에 안 좋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기 고소당하고 경찰서 가게 되고 이러면 막 연락이 옵니다. 미안하다, 내가 빨리 갚을게, 언제까지 갚을게, 좀 사기 이거 고소한 거 취하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취하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불송치가 나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애째라, 민사소송 걸어라, 난 얘한테 돈 안 준다, 어차피 너는 처벌 안 받으니까, 돈 다 빼돌려버리고, 그때는 감리하고 해도 다 늦었어요. 돈을 당연히 다 빼돌려 놨겠죠,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형사 고소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 사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어디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형사 고소했을 때는. 경찰이 이거를 이분의 금융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어디 썼는지 이런 거 살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부터 돈을 어디 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그걸 가지고 자료를 확실히 마련해서 민사를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수사가 종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사는 근데 반면에 한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3-4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에 같이 우리가 동시에 만약에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는데, 이걸 보기 전에 갑자기 불송치가 탁 나버립니다. 불송치 결정이. 그럼 거기 이의 신청하고 우리가 불복하는 절차는 있지만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처음 한번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훨씬 압박을 느끼게 되고, 수사기관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당신이 여기 쓴데 해가지고 돈 빌려가 놓고는 코인에 썼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돈 거래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잘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있고,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제가 맨날 불륜 얘기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민사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